아마도 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당장 할 거는 아니고 한 11월쯤 뭐 폼회의에서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때문에 주식시장도 조금 눈치를 보면서 약간 조정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은 이제 뭐 더 이상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요 네. 상태에서 이제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 이제 마지막 물가 상승률 발표했을 때 살짝 올랐잖아요. 네. 네, 요 구간에서 이번 연도엔 거의 유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음. 그래서 중국의 지금 빈집이 1억 3천만 가구. 이거 음. 어마어마한 숫자죠. 아 우리나라 진짜. 인구가 5천만인데 와. 우리나라 인구도 그러네요. 훨씬 넘는 거의 일본 인구 어. 또 좀 넘죠. 거의 뭐 진짜 10분의 1이라고 하면은 우리 네네네네. 500만 인데. 그래서 뭐 와. 유령 도시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중국에. 음. 그러니까 중국이 저런 식으로 부동산의 길엔 성장을 지금까지 이룩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계가 오고 있고요. 이제 내수도 지금 위기고 수출도 위기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지금 많은 위기의 징후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 1, 2 업체, 부동산 1, 2 업체, 헝다, 그다음에 비구이위안 둘 다 이제 파산 위기를 어. 겪고 있고요. 중국 정부에서 이 업체들을 어떻게 구제를 해줄 것인지에 따라 또 중국 경제의 향방이 좀 음.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다 구하진 못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어떻게 중국 경제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중국 경제는 제가 저번에 여기 나왔을 때, 한 달 전에 나왔을 때도 얘기를 드린 바와 같이, 음. 한 미국의 비호 아래 40년간의 성장을 이끌어왔고요. 음. 근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네. 무역 제재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반도체법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것들에 그런 제재들이 생기면서 음. 앞으로 한 40년간 중국 어. 경제가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처럼 뭐 맞아요. 참. 그런 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음. 시장에서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떤 기사는 그 시진핑의 그런 네네, 리더십이 바뀌지 네네, 않는 이상 진짜 네네, 일본 꼴 난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네네, 하더라고요. 그리고 활로가 잘 보이지 않는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발톱을 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죠. 일찍 네. 네. 드러내가지고. 일찍 드러나서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중국 경제의 이런 어려움, 네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미국의 그런 이제 금리 네네네. 이제 변화 사항 이런 네네. 거를 고려했을 때 네네. 그럼 하반기나 네. 내년 초는 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하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한 내년 상반기 정도부터 조금 풀리지 않을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내년부터 만약에 네. 상승으로 반전이 된다면은 네네. 그때는 이제 강세장의 초입으로 들어서는 걸까요? 상승 모드의 초입이라고 보이고요. 강세장이 될지는 사실 잘은 느낌은 안 어. 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라는 이 아. 발목이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음. 지금 유일하게 경제가 좋은 나라는 제가 봤을 때 미국밖에 없거든요. 음. 네, 미국만 유일하게 지금 실업률 떨어지고 그다음에 소비가 지금 늘어나고 있고 네. 인건비도 이제 늘어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 상승률이 계속 높아지니까 금리 인상이 들어가는 거고요. 음. 예. 그래서 미국 경제에 맞춰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배터리 업체도 마찬가지로 미국 시장을 겨냥해서 움직이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년 네. 초에 네네. 경기 침체가 또 네네.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네네. 지연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기 네네.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주식 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주식 투자는 제가 항상 마지막에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음. 적립식 투자로 네, 아. 자기가 이제 뭐 봐두었거나 음. 좋게 생각하는 기업들, 특히 이제 경기 침체에서 가장 주안을 둘 점은 저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 수 있는 음. 회사를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성장기 때는 사실 뭐 성장성 좋은 기업을 봐야겠죠. 음. 뭐 예를 들면은 IT 쪽이나 뭐 그런 쪽, 바이오 쪽. 하지만 경기 침체기에는 돈을 잘 벌고 회사가 파산의 위험이 없을 만큼 안정적이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음. 그런 부분을 좀 주안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한국 시장에 대해서 네네.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상반기에 2차 전지 주식들이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네네네. 현재는 조금 조정을 받고 네네. 또 박스권에 들어간 것 같은데 네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은 음. 이제 왜 조정이 왔을까라고 어. 물어본다면, 가장 큰 부분은 중국 전기차 판매 증가세가 지금 이제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해서 이제 탄산 리튬, 중국이 밀고 있는 LFP 배터리의 주 재료죠. 탄산 리튬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2022년 11월에 톤당 59만 위안까지 이제 상승했던 탄산 리튬이 지금 이제 현재는 한 20만 위안까지 하락했으니까요. 반토막도 넘게, 와. 네, 지금 하락이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 업체들도 이제 매출이나 마진율이 많이 이제 떨어진 상태고요. 이제 물론 매출이 뭐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가지고 뭐 좀 위험하다 볼 수는 없지만, 요게 만약에 탄산리튬 가격이 반등을 해서 더 좋은 가격이 된다면 배터리 업체들도 굉장히 좋은 매출과 영업이익을 또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탄산리튬 가격이 하향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고 있고요. 이게 뭐 예측하기에는 어렵지만은 지금 가격대에서 크게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여기서 더 크게 오른다거나 그런 부분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포스코 퓨처엠이 그 네네. 며칠 전에 또 그 미디어를 통해서 엄청난 네네. 또 뉴스를 발표했잖아요. 네네네.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포스코 퓨처엠이 이제 그 비전을 발표를 했어요. 네. 2030년에 매출 43조 원을 달성하겠다. 어. 뭐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그 매출을 그렇게 얘기했던 거는 어느 정도의 수주 역량을 자기네들도 계산을 해서 그렇게 발표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국내 주요 배터리 소재 업체 양극재 생산 목표를 보면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2030년에 양극재 100만 톤을 잡고 있고요. 에코프로는 이제 70만 톤. 그다음에 LG화학은 47만 톤. 예. 그러니까 그 애매하게 되게 웃긴 게 그 목표 기간이 달라요. 약간 이 양극재 업체들끼리 무슨 약간 좀 눈치 게임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제 캐파로 딱 봤을 때는 그냥 단연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많습니다. 네. 네, 가장 많고 여기에 이제 음극재 36만 톤까지 있어요, 포스코 퓨처엠이. 그래서 아마 저게 2030년에 저 생산 목표가 달성이 되면 매출 43조가 충분히 나올 거다라는 자신감으로 발표를 했던 것 같고요.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에코프로보다는 사실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좀 다소 낮기는 한데 시장에서 더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게 아마 저 양극재 생산 목표라든지 수주가 계속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포스코 퓨처엠은 네네. 음극재도 붙는 거예요? 그렇죠. 포스코 퓨처엠이 양극재 업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음극재까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음극재 시장이 아직은 양극재보다는 약한데 앞으로 음극재 시장도 상당히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포스코 퓨처엠도 그렇고 LG화학이나 뭐 여러 업체들도 양극재 업체들도 실리콘 이제 음극재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산업에서 기술 성장을 또 이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런 부분이 나중에 지금은 이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좋아질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 목표 요 제시한 비전을 봤을 때는 네네. 그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 퓨처엠하고 많이 비교들 해서 네네. 얘기하잖아요. 네네. 근데 포스코 퓨처엠 시가총액이 약간 더 높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좀 이해가 되는 것도 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전에는 좀 기술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네네. 에코프로비엠이 더 높아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네네네. 얘기도 있었는데, 이런 비전도 그렇고 네네. 그다음에 수직 계열화 또 설명해 주신 네네네. 그런 거 고려하면 그러네요. 포스코 퓨처엠이 좋아 보이는데요. 네, 제가 아무리 많이 연구를 해봐도 에코프로비엠이 포스코 퓨처엠을 따라가기에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 저렇게 만약 2030년 매출 43조 달성을 하면 네네. 그 목표 주가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시총은 한 몇 배 정도 지금보다 커질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3배는 커지지 않을까요? 3배 정도. 네네네. 그 네오님께서 네네. 출연하실 때마다 포스코 퓨처엠을 좋게 보신다고 했는데 네네네. 좀 호재나 업데이트된 그런 소식들이 있을까요? 보통 이제 에코프로비엠하고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비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 재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2023년 2분기 실적 볼 때 포스코 퓨처엠 매출
1조 1930억 원, 영업이익 521억.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은 매출이 1조 9062억 원, 영업이익이 1147억 원. 이렇게 봤을 때는 사실 에코프로비엠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수주에서 포스코 퓨처엠이 워낙 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 기사 보니까 쏟아지고 있다. 그렇게 나더라고요. 눈에 띄게 이제 지금까지 한 100조 넘게 지금 수주 잔고가 채워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포스코 홀딩스에서 염호 사업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염호로 거의 자기네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한 80%까지 감당이 가능하다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외부 업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완성차 업계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이는 거죠. 수급이 안정적으로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포스코 퓨처엠에 여러 회사들이 수주가 몰릴 수밖에 없는 지금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도 이제 광산 개발에 지금 나서고는 있으나 광산이나 뭐 염호 개발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뭐 최소 10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따라가기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구조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신용 등급을 보더라도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AA 마이너,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A 마이너예요. 네, 그러니까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이제 돈 투자금을 만들 때 회사채를 발행해요. 막 그린 펀드 막 이런 것처럼 회사채를 발행을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충분히 갚을 수 있다라는 강한 의지거든요. 회사채는. 근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회사채 발행보다는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환사채가 발행이 되면 주가가 또 그만큼 희석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을 보더라도 포스코 퓨처엠의 가치가 앞으로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네네. 설명해 주셨는데 또 네오님의 또 다른 탑픽이 네네. 미래 나노텍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미래 나노텍의 네. 또 한번 소식 전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미래나노텍이 포스코 퓨처엠 오를 때 많이 못 올랐어요. 네, 그러고 지금 이제 계속 좀 오를만 치면 다시 조정이 오고 오를만 치면 조정이 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한 2만 원 초반대 다시 머물고 있는데 지금 중견기업이지만 그 미래나노텍의 가장 큰 고객사가 포스코 퓨처엠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지금 이런 업계에서는 미래나노텍이 상당히 저력 있는 기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평가만큼은 아직 주가가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저평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소식 좀 업데이트된 게 이제 미래나노텍의 자회사, 이제 미래첨단 소재죠. 네, 2차 전지 소재를 직접적으로 하는 회사가 미래첨단 소재인데 윤승환 대표가 인터뷰를 한 기사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양극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 중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포스코 퓨처엠이 포스코 홀딩스에서 염호를 가지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가 한 80% 이제 내재와 유리 이제 목표치를 가지고 있는데 80% 이외에 그럼 20%는 외부에서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을 미래나노텍에서 하겠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산화 리튬의 안정적인 확보와 원재료 구매 비용 절감을 위해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으로 변환하는 사업도 검토 중이다. 저기 이제 리튬 정제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이니켈 배터리는 수산화 리튬이 들어가기 때문에 탄산 리튬이 아무래도 수산화 리튬보다는 저렴해요. 왜냐면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탄산 리튬을 거의 주도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이제 그 수산화 리튬과 탄산 리튬에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탄산 리튬을 들여와서 정제를 하면 거기서도 좀 이제 마진이 남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이런 부분은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도 정제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이제 얼마 전에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저런 부분들이 양극재 업체 밑에 기업들, 중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검토 수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행이 되고 실행이 되면 어느 정도 또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선행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거 발표가 됐을 때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전구체 제가 한 달 전에는 전구체 네. 이제 진출한다고 발표가 났었잖아요. 그때 좀 많이 오를 줄 알았거든요. 근데 타이밍이 그때 다 좀 2차 전지 섹터가 네, 조정을 엄청 받는 시기였어요. 참 좀 운이 안 좋았다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오히려 지금 판단에서는 2만 원대 초반이니까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 네, 그래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양극재랑 음극재 얘기했는데 양극재에서는 또 제가 전부터 항상 얘기한 게 단결정 양극재를 네.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최초로 4월 달부터 단결정 양극재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그게 들어가는 그 제품명이 N86이라고 해서 니켈이 이제 86% 들어간 양극재죠. 네, 그렇게 이름을 지었더라고요. N86으로. 그래서 N86을 지금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음 분기부터는 N86에 대한 그 비중이 늘어나면서 좀 상당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니켈 비중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네. 효율도 좋아지고 가격이 비싸지기 때문에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아이템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보통은 니켈이 어느 정도 함유가 되는 거예요? 보통 뭐 622 뭐 이런 식으로 가죠. 네, 622 쪽이 지금은 아직 많이 쓰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86 정도면 하이니켈인가요? 하이니켈로 볼 수 있죠.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고급차 라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고급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저가 라인에는 좀 아까 얘기한 이제 622짜리나 뭐 그런 걸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드니켈이라고 그러죠. 미드니켈 그런 쪽. 네. 그러면 이건 M86의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거는 네. 그만큼 수주가 들어온 건가요? 수주가 들어온 거죠. 왜냐면 얼티엄 셀즈,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합작사가 있잖아요. GM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M86이. 네, 그래서 M86의 특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결정 양극재가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이 높아지면서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다음에 단결정 양극재가 들어가면은 요게 또 그 단결정 양극재에 맞는 단입자 전구체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런 게 이제 아까 미래나노텍이 얘기한 이제 전구체 사업을 진출하겠다는 이유입니다. 왜냐면 이게 단입자 전구체도 마찬가지로 뭐 이 분쇄 기술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결정 양극재를 보완해주기 위해서 그런 분쇄 작업이 좀 많이 필요하게 됐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기술 발전이 많이 안 됐을 때는 입자들을 그렇게 세분화하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입자들을 세분화하다 보면 그것도 다 비용이고, 근데 그 비용을 뛰어넘을 수밖에 없게 된 게 리튬 가격이 워낙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고급화 전략으로 가야 되잖아요. 이제 재료가 좋아지면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쇄 쪽이 아무래도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아직 시장에서는 이제 분쇄 가공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인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나노텍도 아직은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거고요. 시장에서 만약에 저게 인정을 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그 전구체 사업 진출한다고 발표를 했을 때도 미래나노텍이 큰 상승을 못 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미래나노텍도 우리 이런 사업을 해서 이런 마진을 남기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돈을 잘 벌어. 요 정도는 보여줘야 시장에서도 야 이게 돈이 된대 라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할 것 같고요. 그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이제 단결정 양극재. 네, 단결정 양극재. 그다음에 음극재에서는 실리콘 음극재인데 거기서도 이제 퓨어 실리콘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잘 갈아야 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기술이 좀 잘 분쇄를 잘 해서 세분화해서 효율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계속 도입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LFP 배터리가 지금 이제 테슬라에서 저가 경쟁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LFP 배터리를 채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시장에서도 야 이거 한국 배터리 K 배터리의 위기이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가형 전기차에는 어쩔 수 없이 LFP 배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들어갈 수밖에 없고 왜냐면 차등을 둬야 되잖아요. 네. 저가형도 하이니켈을 쓴다면 만약에 뭐 미드니켈 쓸 수는 있겠지만 사실 미드니켈보다 하이니켈로 가면 갈수록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더 저렴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LFP 배터리를 적용하는 게 맞고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중국 시장에서 저가 전기차가 보급이 많이 되면 될수록 물론 이제 LFP 배터리 비중은 많아지겠지만은 결국에는 하이니켈 배터리는 고가 전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더 성능이 좋고 더 가격이 괜찮은 이제 제품으로 우리나라는 좀 승부를 보겠다. 우리나라 K 배터리 쪽은 좀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좀 네네. 지지부진해졌다. 네네. 생각보다 늘지 않는다. 네네. 살 사람 다 샀다. 뭐 네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K 배터리 약재 아닐까요? 잠깐의 그런 흐름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유럽도 그렇고 뭐 선진국들은 내연기관차 생산을 이제 금지하는 제한하는 이제 단계까지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를 산다라는 거는 그냥 시대의 흐름이지 이게 무슨 가격적인 측면으로 전기차를 산다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보조금을 그렇게 주고 있는 거고요. 시장 논리로 따지면 사실 전기차 지금 사면 안 되죠. 네, 전기차 사면 안 되는데 이게 국가적인 정책과 글로벌적인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친환경을 외치면서 전기차 보급에 나서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는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